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만들면서 제가 가슴이 뜁니다. 정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옛날에 우리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시절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체를 선포했습니다. 중국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의 양자택일 최후 통첩을 했는데 우리 청와대는 모른다고 그럽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악관이 의회에 중국과의 전쟁, 즉 신냉전을 선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무부 관영 언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등 전방위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특히 중국 견제에 대한 영내 동맹의 참여를 촉구했으며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중 신냉전 시대 선포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미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이 먼저 시작한 신냉전 상황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맞서 싸울 태세를 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보고서는 동맹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언론의 의식한 종래의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신냉전 선포했어요. 냉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미국과 소련이 자신들의 동맹국들을 어마어마하게 형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부딪혀 오고 경쟁해 왔던 수십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1991년 12월 24일 소련이 문을 닫으면서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었죠. 그 냉전 기간 중에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혜택을 누렸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전후에서 1차 대전부터 세계의 공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 미국이 세계의 제조업 공장이 되면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었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산업혁명 등을 통해서 영국, 프랑스 등이 세계의 공장이었고 그때 그 나라들도 엄청난 번영을 누렸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에 또 역시 미국의 동맹이었던 일본이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서독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서 그 두 나라가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또 대만 이런 아시아의 네 마리용을 비롯한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역시 세계의 공장이 되어서 또 미국의 동맹이라는 또 미국과 파트너 국가라는 그런 이점을 살려서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역시 경제적 번영을 누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지원 아래 키신저의 정책 그런 여러 가지 소련을 견제한 정책 속에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픽업을 했죠. 그 때문에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나라를 중국과 냉전하겠다 이겁니다. 냉전. 바로 소련과 경쟁했던 그 시절. 소련과 경쟁하던 시절에 소련 편에 섰던 나라들과 미국이 제대로 된 무역행위, 제대로 된 국제교류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과 완전히 이분화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자, 백악관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이제 핵심적인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는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이래 중국이 전 세계에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왔으나 4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 공산당은 정치, 경제, 군사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은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자국의 국익에 연동해 변모시키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도전에 맞서 그들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분명하고 경쟁력 있는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의회에 이번 보고서를 제출하며 우리의 대중국 정책은 크게 미국민의 본토 생활 양식의 보호, 또 다음으로는 미국의 번영 증진, 다음으로는 힘을 통한 평화 보존, 다음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쫓는 행위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중국에 실제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합니다. 중국과 지금 뭐 회담하자 또 뭐 이런 거 할 때 뭐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언론을 좀 장식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실적 내놔라. 우리가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 내놔라. 이거 아니면 뭐 말장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이제 좀 이제 이 총론적인 내용이고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이런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게 나옵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정책은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 정책의 사례로 중국은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에 대한 무역, 관광 제한 정책을 통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를 모색해왔다. 중국은 한반도 서해와 동남중국해, 대만해협, 인도와의 국경지역에서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군사, 준군사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비 증강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영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역량 개발과 안보 지원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과 함께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민주적 통치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 보고서는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중공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중공이 추진하고 있는 이 1대1로 이거는 뭐 완전 약탈적 경제정책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적시를 했습니다. 한국이 있어요. 한국. 그리고 그들이 이런 약탈적 경제정책뿐만 아니고 그리고 군사정책 또 준군사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이지 획정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해경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군사적 준군사적 도발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한반도 서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인도와의 지금 뭐 카시미르 이런 지역에서 이제 국경 분쟁, 둥랑 지역에서의 국경 분쟁 이런 것들을 적시를 하는데 여기에 한반도 서해가 적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민주적 통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거 계속 하려면은 우리하고 손잡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 나와 있고 이것을 백악관에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곧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공화당이 패배하면 그 뭐 없는 거 아니야? 곧 뭐 민주당 바이든이 승리를 하면 이건 뭐 꽝이지 뭐. 몇 달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미국의 정치권은 이런 대중 신냉전 체제에 초당적 합의 기류가 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해서 민주당의 바이든으로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런 중국과의 신냉전, 즉 중국과 전쟁하는 것 이거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VOA가 역시 이제 5월 23일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내 중국 견제 움직임이 초당적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선거 국면을 의식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을 세계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대중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초당적 기류가 반영된다. 미국 민주당은 중국의 군비 증강, 약탈적 경제정책 등 역내 위협 대처 방안과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강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하기 노력했지만 대중견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당도 이런 중국을 이제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총론에서는 공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그 강론에서는 조금 이견은 있지만 총론에서는 공감한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포괄적인 정책은 그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확실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까? 안 바뀔 것이라고 봅니까? 뭐 제가 함부로 이런 그 공적인 석상에서 바뀐다 안 바뀐다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이대로 현상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또 정권이 혹시 바뀐다 하더라도 총론을 지금 민주당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는 것이 우리 국익에 유리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체제 상황 속에서 신냉전 체제 구축에 세계 각국이 미국에게 줄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강력하게 협력했던 나라들조차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기점으로 상당 부분 돌아서고 있죠. 자, 일본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초지일관 반중 전선에 서 있었죠. 정부기관 조달에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 배제 조치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의 대중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자, 호주는 1대1로에 처음에는 이제 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이제 직접 화웨이 그리고 바이러스, 홍콩 문제 등에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대중 포위망 군사 분야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게 호주죠. 그리고 영국 화웨이 제재 동참하겠다라고 보리스 총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5G 구축 사업에 중국 배제를 총리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탈중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바로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초고속 성장의 대열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지금 제안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1대1로에 아주 적극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프랑스인이 최초 발병자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중국으로부터 막 공격받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프랑스에 열받은 거죠. 그래서 미국 주도의 바이러스 근원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했고, 이번 WHO 때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근원을 조사하자라는데 협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1대1로 참여도 우회적으로 거부를 시사한 게 프랑스입니다. 캐나다 완전히 친중국가였어요. 최근에 트리도 총리가. 그런데 이제 친중에서 반중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대중 포위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쪽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기존의 1대1로에 참여했던 스리랑카다, 인도네시아다, 말레이시아다, 필리핀에 뭐 전부 지금 반중 정서가 폭발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끝났다,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적 모호성, 이게 뭐 유식한 말로 하면 전략적 모호성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양다리 걸치기 끝났다, 이제 한쪽 다리 떼라, 이제 한쪽으로 딱 서야 된다, 그거 선택해야 된다 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브루스 베넷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한반도 전문가죠. 자,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신냉전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부터는 이 같은 전략적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영내 역할 확대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브루스 베넷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랭크 로즈 전 국방부 차관보인데 이 사람도 이제 같은 날 뭐라고 이야기했냐. 근데 이 사람은 14년도에 우리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때 그때 뭐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반대 운동하고 했던 그 시절에 바로 사드 배치 담당하는 그 담당 국방부 차관보였어요. 담당 차관보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하고 이 스트레스 제대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아시아 내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니 한국과 일본, 영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견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미사일을 배치하려 하면 영내 국가들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미국 정부를 고민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 미국이 INF 즉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를 했죠. 그래서 미국은 500에서 5,500km짜리 이제 지대지 미사일 마음껏 배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즉시 지금 이제 PRSM이라고 700km짜리 지대지 미사일 개발 이미 완료를 했고, 그리고 2000km짜리 육군용 중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지금 실전 배치 임박해 있습니다. 그걸 미국은 중국 주변에 있는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의 핵심 위치는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 배치하면 제일 좋죠. 왜냐? 베이징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우리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신형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를 하면 사정거리 2000km짜리입니다. 그걸 배치를 하면은 베이징까지 3분 한 50초 정도의 타격이 가능합니다. 일본에 배치하면 뭐 6분, 7분 걸리죠. 당연히 한국이 더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자, 영내 국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사드 배치하면서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발하는 거 몸으로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영내 국가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어디겠습니까? 일본이겠습니까? 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를 고민하게 할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이 미국을 또는 한국의 정부가 미국 정부를 고민하게 할 것. 이 말은 뭐냐? 스트레스 받게 한다 이겁니다. 그거 미국이 잘 판단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한국 우리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이 핵심이에요. 미 국무부가 한국,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 대신 맡아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는 들은 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동아일보, 뉴시스 이런 뭐 언론들이 쫙 보도를 다 했는데요. 보겠습니다. 미국이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 즉 EPN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이미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현지 시각 20일 미국의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주최한 전화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직전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해 EPN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2번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크라크 차관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서로 신뢰의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EPN 참여는 좋은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미국의 EPN은 검토 단계이며 미국이 우리에게 제안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이 제조업의 공장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들은 공장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 금융 그리고 지식 서비스 이런 쪽으로 옮겨갔죠. 이제 영국이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영국은 금융 지식 서비스로 넘어가고 이제 미국이 세계 공장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습니다. 한때 2차 대전 직후에 세계 총생산의 40%를 미국이 담당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과 서독이 세계 공장에 대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러다가 한국이 또 일부 그 역할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산 수출 자유단지. 마산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습니까? 지금 마산 수출 자유단지 그거 지금 다 사라지고 이제는 마산은 도시 이름도 뺏긴 도시가 됐죠. 창원에 흡수돼 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해외의 투자를 받았다가 세계의 공장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그 공장 역할을 통해서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고도 성장을 했다가 그 공장을 1979년 미국과 중공의 수교를 통해서 그 공장을 점점 중국으로 넘겨주기 시작했죠. 90년대 들어와서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통해서 중국의 산둥반도, 랴오딩반도, 그때는 뭐 산동반도, 여동반도라고 했죠. 청도, 대련,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나갔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양산만 해도 우리 양산 지역에 어마어마한 공장들, 기업들 많이 있었는데 중국 청도시에서 우리 양산 지역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 양산 지역의 특별 공단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초청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옮겨 갔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갔던 공장들 다 힘들죠. 그런 제조업 기반 시설들을 중국이 다 가져가면서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으로 지금 미국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뭡니까? 저 공장 저것만 문 닫게 해버리면은 쟤들 힘 없어. 저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 탈중국 글로벌 공급망 이게 뭐냐? 자, 중국에 들어가 있는 각국의 기업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서안에 있는 애플 휴대폰 공장 미국으로 컴백 돌아가 이겁니다. 중국 칭다오
또는 뭐 이 해안지대에 있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생산 공장들 전부 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저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에 공장 만들어 놓은 기업들 다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방글라데시든 인도든 다른 나라로 옮겨라 이야기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예전의 마산공단 또 지금 텅텅 비어가는 이런 공단들 그리고 지역마다 수많은 공단 지어놨는데 입주도 안 되는 이 상황들 다 같이 돌아와서 국가에서 세제 혜택 주고 만들어야죠. 자, 한국 선택의 시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냐 아니면 중화 제국주의 복속이냐. 7, 80년대 초고속 성장 재현 기회입니다. 우리 기억합니다. 얼마나 우리 풍요로웠습니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 EPN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라는 이 명칭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 다시 컴백하는 이 세계의 동맹 여기에 동참하자 이겁니다. 우리 혼자 하면 중국에게 맞아 죽겠죠. 그런데 전 세계가 할 때 같이 하자 이겁니다. 그걸 우리 청와대가 우리는 들은 바 없다 라고 고민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뭐 물론 공장이 다시 온다고 크게 3D 그런 업체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뭐 가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모른 체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결심하고 다시 한번 도약 기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